자, 4번 제3취득자입니다. 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죠. 뭐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을 취득하든 전세권을 취득하든 다 포함되고요. 특징은 저당권 실행되면 권리를 뭐 하는 거죠?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럼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 건물을 병한테 팔고요.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긴 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병과 같은 사람이 뭐가 돼요? 제3취득자가 되고요. 만약에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병의 소유권은 뭐 하게 되죠?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취득자에게 몇 가지를 인정해요. 첫째,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갑이 돈을 안 갚는 바람에 뭐 할 판이에요? 경매할 판이란 말이죠. 이때 병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네가 뭔데 내 돈을 갚느냐라고 지랄거려도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고요. 주의할 점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제3취득자도 돈을 갚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죠. 돈을 갚기로 한 날이 12월 30일이에요. 오늘은 며칠이죠? 6월 30일인가요? 6월 30날 꼴을 보니까 갑이 돈을 안 갚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래도 미리 갚을 수는 없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돈을 갚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갚을 때 일반 저당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또 근저당이라면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는 실제 채무액을 전액을 다 갚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 한도만 뭐죠? 갚으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물론 변제한 후에는 결국 병은 남의 빚을 어떻게 해요? 대신 갚은 거니까 갑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돈을 안 갚아서 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받느냐? 갑한테 구상할 수가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취득자의 경매권 해가지고 제3취득자 병은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돈을 안 갚아서 경매가 됐을 때 갑은 경락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일반 채무자들은 경락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만약에 돈을 안 갚고 버티다가 싸게 지가 경락을 받아버리면 그만큼 그놈한테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기거든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봐요. 그래서 채무자는 뭐 받을 수 없어요? 경락을 받을 수는 없지만 누군요? 제3취득자는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제하지도 못했고 경락도 받지 못했다면 쫓겨나게 되고 그때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실제 경영이 바뀌고 있는데요. 2번, 3번보다는 뭐죠? 1번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거죠.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주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뭐 해야 돼요? 도래했어야 되고요.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까지만 갚으면 되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고요. 만약에 변제했다면 그때는 채무자에게 변제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판례 나오고요. 5번 해가지고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오죠. 뭐 침해 의의가 나오면 특별한 건 없죠. 일단 침해에 대해서 첫 번째 떠오른 것은 뭐냐면 구제 방법에서 1번 물권적 청구권이 떠오르는데 물권적 청구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는 없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원상 회복 또는 담보물 무원료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362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왔죠.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침해로 인해서 만약에 담보가 부족하면 이때는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근데 박스 밑에 기한의 이익 상실해가지고 보시면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한 경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담보가 침해가 됐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당장 돈을 갚아라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채무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요. 그래야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뭐 할 수 있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저당권자는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요.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못 기다리라는 얘기 있죠? 못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불안해서. 근데 만약에 담보를 보충해 준다면 못 기다릴 이유 없는 거죠. 또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어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담보를 보충해 준다면 무엇도 없는 거죠? 손해도 없는 거죠. 따라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가 없고요. 손해배상도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 했죠? 한번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고요. 채무자인 갑소유 A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지나가던 병이 이런 거지 같은 세상하고 방화하는 바람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면 이때 을은 갑에게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요. 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요. 최근에 잘 내요. 어떤 걸 내냐면 우리는 자꾸 결론을 기억하시려고 하고
전제를 자꾸 등한히하거든요. 그래서 전제를 잘 물어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갑의 과실로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다면 을은 갑에게 보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즉시 변제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 또다시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즉시 변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라고 나와 있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고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당권의 소멸해가 특별한 건 없죠. 소멸행위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소멸효과도 좀 보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바로 뭐로 갈 거냐면 특수저당권에서 근저당으로 갑니다. 뭐로 가는 거죠? 근저당이죠. 일단 근저당에 대해서 조심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 저당은 거의 안 쓰이죠. 주로 뭐가 쓰이죠? 근저당. 그러다 보니까 판례도 대부분이 근저당이고요. 시험 문제도 근저당으로 많이 내요. 근데 문제 푸는 거는 그냥 일반 저당으로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근저당과 일반 저당의 차이점은 개념만 다를 뿐이에요. 나머지 모든 내용은 뭐죠? 일반 저당과 똑같으니까 근저당이라고 나왔다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저당으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개념만 다르니까 결국은 근저당에 대해서는 뭐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개념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고시 학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A라는 출판사에 가가지고 교재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출판사에서 교재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판매를 하고 나중에 대금을 결제해 주거든요. 그럼 결국은 갑과 A가 뭐 하려고 하냐면 외상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외상 거래에서 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거래는 시작 안 했죠. 그 말은 아직 A에게 뭐가 없어요? 채권이 없죠. 그죠? 따라서 근저당권은 미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거죠. 또 얼마 외상할지 모르죠. 그죠? 장사가 잘 되면 수억일 수도 있고 안 되면 뭐죠? 수천만일 수도 있죠. 저는 이 대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대전 이 근방에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 있었어요. 고시 학원 중에. 근데 그 학원은 수강생이 뭐 1000명? 뭐 1000명? 뭐 2000명? 그리고 얼마나 학원이 잘 됐냐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대전에 있는 학원인데 라디오 광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해라 뭐 이런 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예? 제일학원 아니에요. 한국고시 아니에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박문광 아니에요. 없어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사람이 얼마나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 이게 꽤 됐어요. 이제 대전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섰잖아요, 그죠? 근데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양반이 지하철이 이제 개통하면 대전 지하철 직원들 뽑겠죠. 그잖아요, 그죠? 직원들 뽑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내기 재밌어요, 지금도. 뭐 결혼하려면 우리 딸 데려가려면 어디 고시원 가가지고 대전 지하철 공사 시험에 합격해서 와라. 뭐 이런 식의 라디오 광고였고요. 그래가지고 대전 지하철 공사 시험 본다 그래서 수강생을 2000명.
그래가지고 빌딩 하나가 다 학원이었는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막 수강생이 막 1000명 단위가 넘어간다는 건 상상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망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돈을 모여 그냥 막 그러니까 수강생이 막 1000명 막 2000명 뭐 그리고 또 대전 지하철 그 직원 시험 본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수강생 2000명 모집하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완전 뭐죠?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망하면 이제 뭐죠? 뭐 수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부정수배 단속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음을 부도내가지고 처벌 좀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채권자들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재산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한 푼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항상 그 양반 돈은 다 어디 갔을까? 고민이고. 근데 뭐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광고를 미친 듯이 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대전시를 상대로 하는데 라디오 광고한다는 게 이게 상상할 일도 아니죠. 그죠? 뭐 전단지도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래서 광고를 너무해서 광고에서 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굿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당 불러서 굿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 학원 하면 그 학원이 생각나. 근데 왜 그 학원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아무튼 그 다음에 미래채권이고 그 다음에 얼마를 외상할지 모르니까 뭐죠? 불특정한 채권이죠. 또 불확정한 채권이죠. 그 다음에 얼마를 담보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담보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요. 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죠?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뭐죠?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A 출판사가 갑소유 A 건물에다가 채권 최고액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근저당을 설정해서요. 거래를 시작했어요. 자,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첫 달에는 외상이 뭐 1000만 원이었고요. 두 번째 달에 좀 결제를 해가지고 7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세 번째 달에는 영업이 잘 돼서 2,700만 원까지 뛰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늘었다 줄었다 뭐죠? 증감 변동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불확정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가까우니까 A가 갑한테 막 지랄 걸려서 빨리 결제하라 그래서 결제해서 채권이 빵원이 됐어요. 그래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갑과 A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결국은 근저당권은 중간에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없어지더라도 근저당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 700만 원 채권만 을에게 양도했어요. 그랬을 때 요 근저당권이 을에게 쫓아가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갑과 A는 계속해서 뭐예요?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수반되지 않는다. 요 범위에서는 뭐가 또 배제되어 있는 거죠? 수반성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거래를 했죠. 거래를 해가지고, 뭐, 2,500 됐다가 3,500이 됐는데, 드디어 갑과 A가 거래가 뭐죠? 종료가 됐어요.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 관계를 끝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거래가 종료가 됨으로써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이때는 근저당권은 뭐로 전환되냐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3,500만 원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잖아요? 담보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냐. 가장 FM은 뭐냐면 거래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된다 이 얘기인데요. 수험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뭐죠? 경매 신청 시점.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서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된다. 기억해 두시고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비로소 채권액이 확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1순위가 갑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어떻게 해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1순위 갑의 근저당권도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금액이 결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최대한 뭐 해주는 거예요? 늦춰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비로소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갚아야 될 채권액보다 실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죠. 초과한 경우. 지금 이 경우에도 갚아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3,500이죠. 근데 채권 최고액 얼마죠? 3천만 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라면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실제 채무액을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만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돈을 갚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3천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 다 갚아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채무자인 갑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갚고 말소를 청구하려고 할 때는 3,500이 아니라 얼마만요? 3천만 원만 갚으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끝이죠.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성립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인데 2번에서 반드시 기재될 사항은 두 가지죠.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3번을 보시면 이자 위약금 지원을 등기할까 필요 없다 나와 있죠.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죠. 이자는요.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저당의 경우에는 이자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등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존속기간의 결상기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법적 성질이고 타물권이고 뭐죠? 약정담보물권이지만 부정성 및 수반성이 뭐가 되어 있어요?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부정성의 완화. 중간에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수반성의 완화.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쫓아가지 않고요.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4번 보시면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이제 뭐로 바뀝니까?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게 되고요. 5번 근저당권의 처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채권 최고액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채무자는 갚으려면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고요.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갚으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2번인데 일단 지연이자는 무제한이죠. 그러니까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요? 1년분인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1년분이 하나지 않고요. 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뭐 하잖아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실행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갚아야 될 돈이 뭐죠? 3,500이죠. 그럼 경매가 되면 이 A는 어디까지만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데 실행비용, 경매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실행비용은 A가 받아갈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는 돈이죠. 경매비용은 누가 받아요? 법원. 근데 이 금액을 여기다가 포함시켜버리면 실제로 A가 받는 돈은 얼마밖에 안 돼요? 2,7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실행비용은 법원이 받는 돈이지 누가 받을 돈이 아니에요? 채권자가 받을 돈이 아니니까 3천만 원과 따로 별도로 계산해야 될 문제지 채권 최고액에 뭐 시키진 않죠?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번 근저당권의 소멸과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서 1. 경매 신청 시 확정을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뭐죠?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2번과 3번은 안 읽어봐도 되고요. 결국 뭐냐면 이거죠.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된다는 얘기죠. 하단에 파산 뭐 큰 의미 없고 5번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는 뭐로 바뀌었죠?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더 이상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끝이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도 모두 같은 취지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오늘의 마지막에서 뭐가 나오죠? 공동저당이 나옵니다. 오늘 좀 소비 좀 일찍 끝나겠네요. 그죠? 일단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유일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좀 어떻게 해요? 복잡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풀지 마시고 마지막에 푸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거 붙잡고 느려지는 바람에 틀리면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뭐죠?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기출문제 풀어봤지만 사실관계 굉장히 뭐죠? 복잡하게 나옵니다.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겠지만 저는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푸시고 나서 시간 남으시면 할 일 없이 허공 보게 되면 그때 뭐죠? 푸시는 거다. 그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개념은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 뭐죠? 공동저당인데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면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동저당권자가요. 동시배당을 선택했어요. 동시배당 시점. 원칙.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외가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하면 안 되고요.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에 대해서 선배당을 실시하고요.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만, 돈이 모자르는 경우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저당권자가 이시배당을 선택을 했어요.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자가 전액을 다 배당받게 되고요.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 차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후순위, 차순위 저당권자는 이시배당 시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이죠.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냐면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할 것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사례 계산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문제 푸는 도구는 반드시 뭐죠? 기억해 두시되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올해 시험 작년도 시험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죠? 대위한다. 이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에서 만약 나온다면 요걸 것 같아요. 동시배당 시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면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하고요. 모자란 돈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다. 여기서 출제될 것 같고요. 요거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보죠. 저는 산수를 참 못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수학경 시대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법학을 전공하면요. 이상하게 숫자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세요? 민법 열심히 공부하다 갑자기 학교는 공부하면 안 풀리죠. 그죠? 그래서 특히 민법 열심히 공부하다가 학교는 계산 문제 풀려고 하면 막 맹해지죠. 그죠? 이게 묘해요. 그래서 이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숫자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해지고요. 저는 구구단도 잘 못 외워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문제 내는 사람 자체가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듯 해도 계산 자체는 뭐죠?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오니까요. 너무 겁낼 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을이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줬어요. 1억 5천을 빌려준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한 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이 뭐죠? 공동저당이고요. 굉장히 흔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땅만 저당권 설정하진 않죠. 땅과 건물을 어떻게 해요? 저당권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땅과 건물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차인은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선변제권은 주택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
토지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주택 임차권도 결국은 검주택과 대지 두 가지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로 보냐면 공동저당으로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공동저당이 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매년 내는 편입니다. 아무튼 1억 5천을 빌려주고 A와 B 두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러면 을은 일단 A와 B를 한꺼번에 경매에서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A 따로 B 따로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누가요? 을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A 부동산이 1억이고 B 부동산이 2억인데 을이 A와 B를 동시에 경매, 배당을 하게 되면요. 받아야 될 돈은 얼마요? 1억 5천인데 나온 돈은 얼마죠? 3억이죠. 그래서 A에서 얼마를 받고 B에서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액의 비율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는데 비례식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더해서 밑에 깝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니까 깔면 A에서는 3분의 1. 1억 5천에 3분의 1이니까 얼마를 가져가게 돼요? 5천을 가져가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 5천에 3분의 2니까 얼마 가져? 1억을 가져가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동시 배당을 했는데 요 B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예요. 그러면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가요? 분담액이 결정되지 않고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B가 병 거면 A에서 을은 얼마를 가져가죠? 1억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 모자라죠? 5천. 잔액이 부족한 거죠. 따라서 이때는 B부동산에서 5천을 가져가게 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최근 판례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면 채무자 것부터 먼저 어떻게 해요? 경매를 하고 모자라는 돈만 뭐죠?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받아간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동시배당이 끝인 거죠. 이시배당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이 설정됐는데 A 부동산이 1억이고요. B 부동산이 2억이란 말이죠. 근데 을이 A만 경매했어요. 이시배당했어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요? 전액을 다 가져가는 거죠. 1억 원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 결과 A 부동산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후순위 권리자가 뭐 하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만약에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을은 A에서 3분의 1, 5천만 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1억에서 5천을 가져갔으니까 얼마 남았죠? 5천이 남았고요. 정도 얼마를 받게 되냐면 5천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을이 만약에 A만 경매해서 20 배당해서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면 정은 받을 돈이 얼마가 된다는 거죠? 빵원이 된다는 거죠. 이건 냅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합니까? 대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시에 배당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어요? 5천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 5천만을 못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B부동산에 대한 의뢰 권리를 뭐해서요? 대우해서 어디에서 5천만을 갖게 되는 거죠? B에서 5천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의 답과 관련된 유형인 거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그럴 수가 없을 수가 있다. 만약에 B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병,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 뭐 하지 못해요?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은 뭘 보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나요? 공동저당이 설정되면 공동저당의 취지를 반드시 뭐죠? 등기한다.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 입장에서는 돈 빌려줄 때 을이 공동저당권자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야 자기가 뭐죠? 때에 따라서는 뭐죠? 손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뭐죠? 감안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고요. 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 5개 넘으면 공동담보 목록을 제출해다. 이런 것들 배우셨겠죠? 배우셨는데 모르실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공동저당이 설정되면 누가요? 후순위 권리자가 피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기 위한 등기법의 규정이라는 것도 좀 주의하시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약집은 다 본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뭐죠? 문제집을 풀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정어휘 표시입니다. 그죠? 통정어휘 표시까지 쭉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고 오셔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 예. 그렇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갔더니 돈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기 받을 때 원래는 8천만 원이다. 못 받아요. 동시에 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뭐죠?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질문 없으시죠?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